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하진그룹 회장 댁에서 15년간 가정부로 일한 장민이라는 여성, 그리고 그녀가 하룻밤 사이에 전국 최고 수배자가 된 충격적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장님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경호팀장의 이상한 말, 문틈으로 들려오는 수상한 대화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의식을 잃은 채 창백한 얼굴로 있는 회장님의 모습. 지금 상황에서 가정부까지 의심받으면 곤란해. 민희는 모르는 게 나아. 그 순간 민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5년간 모셔온 회장님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과연 하진그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양아들이 양어머니를 감금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15년간 가정부로 일한 여성이 어떻게 그룹의 진짜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내 이름은 장민희입니다. 하진그룹 회장님 댁에서 15년째 가정부로 일하고 있죠. 오늘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장님 댁으로 향했는데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보통이라면 회장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서재에서 신문을 읽으시거나 정원을 거니시는데 오늘은 온 집안이 너무나 고요했어요. 경비실에서 인사를 나누던 오상훈 경호팀장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빛이 어딘가 초조해 보였고 제게 건네는 인사도 어색했죠. 민희 씨, 오늘은 회장님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남기고 오상훈 팀장은 급히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이상했습니다. 회장님이 아프시다면 제가 먼저 알아야 할 텐데 왜 경호팀장이 먼저 알고 있는 걸까요? 2층으로 올라가 회장님 방 앞에 섰을 때 문틈 사이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우 주치의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 회장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리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급하고 다급한 어조였죠.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끌 거야?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이번엔 윤지훈 부회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상시 회장님께 보이던 효성 깊은 아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성급한 어조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 회장님께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을 감고 계셨어요. 평소 늘 당당하고 강인하셨던 회장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 계신 것 같았죠. 지금 상황에서 가정부까지 의심받으면 곤란해. 민희는 모르는 게 나아. 그 순간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무엇을 모르는 게 좋다는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정을 찾을 수 없었어요. 회장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건 분명했고 그것이 평범한 병환이 아니라는 것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서아영 간호사가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영은 제 외사촌이면서 동시에 이 집의 유일한 내부 조력자였어요. 평소에도 회장님을 정성껏 돌보며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죠. 하영아, 오늘 회장님 상태가 어떠신지 알고 있니? 하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더니 제 귀에 속삭였어요. 언니, 뭔가 이상해요. 회장님께서 사흘 전부터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는데 병원에도 가지 않고 여기서만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리고 하영이 망설였습니다. 유진우 선생님이
평소와 다른 약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큰 음모가 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회장님께서 위험에 처해 계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영아, 우리가 회장님을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하영과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이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1시간 동안은 경비가 가장 허술해지는 때였죠. 언니, 정말 괜찮을까요? 만약 들키면. 하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두려웠어요. 하지만 회장님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이었거든요. 새벽 4시 반, 저희는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회장님 방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평소라면 경호원이 한 명은 서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방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니 회장님께서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고 숨소리도 약했어요. 회장님. 조심스럽게 어깨를 흔들어 보니 회장님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흐릿한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미니야, 여기가 어디지? 목소리가 가늘고 떨렸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확신에 찬 회장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회장님, 정신을 차리세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저희가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뭔가 이상해.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아. 회장님은 머리를 짚으며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영이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언니, 빨리 가야 해요. 경비 교대까지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는 회장님을 부축해서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회장님께서는 비틀거리면서도 걸을 수는 있으셨어요. 뒷문으로 나가는 길은 멀었지만 가장 안전한 경로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회장님께서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미니야, 날 여기서 꺼내줘. 부탁이야. 그 간절한 목소리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약해진 회장님의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뒷문까지 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언제 누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들키면 저희 모두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고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영이 미리 준비해둔 택시에 회장님을 모시고 탔습니다. 목적지는 하영의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병원이었어요. 그곳에서 우선 회장님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기로 했죠.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으시는 동안 저는 하영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의논했습니다. 언니, 내일 아침이면 분명 난리가 날 거예요. 회장님이 사라진 걸 알면. 알고 있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 그때 회장님께서 조금 정신을 차리시고 저희를 부르셨어요. 미니야, 하영아. 고마워. 하지만 이제 너희들이 위험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 저희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하진그룹 윤정희 회장 납치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제 사진까지 나오면서 전국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가정부가 회장을 납치했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지만 언론은 그것을 사실인 양 받아들였습니다. 용의자는 15년간 하진가에서 근무한 가정부 장민이로 현재 도주 중입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제 얼굴이 크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이제 저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회장님의 의식은 많이 돌아오셨지만
여전히 기억이 불완전하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자꾸만 머리를 짚으며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고 계셨어요. 지훈이 목소리가 계속 들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회장님께서는 윤지훈 부회장의 이름을 반복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답답해졌어요. 분명 지훈 부회장과 관련된 중요한 기억이 있으실 텐데 약물 때문인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천천히 기억해내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 하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우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려면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하진그룹 보안 업무를 담당했던 한서구 탐정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서구는 전직 경찰 출신으로 퇴직 후 사설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있었죠. 은밀한 장소에서 만난 한서구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내부 쿠데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서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윤지훈 부회장, 오상훈 경호팀장, 유진우 주치.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며칠 동안 한서구는 치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유진우 주치의부터 보세요. 이 사람이 한 달 전부터 특이한 약물을 주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의식을 잃게 하는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에요. 한서구가 건네준 서류를 보니 섬뜩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상훈 경호팀장은 지난주부터 외부 경비업체와 접촉을 했습니다. 기존 경비진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그럼 윤지훈 부회장은 어떤가요? 이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한서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윤지훈 부회장이 최근 해외 계좌를 개설했고 거액의 자금을 이동시켰습니다. 마치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이 공모해서 회장님을 제거하고 그룹을 장악하려 했던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회장님께서 갑자기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안 돼. 지훈아, 그러면 안 돼. 급히 달려가니 회장님께서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계셨어요. 기억이 돌아왔어. 지훈이가 나를. 회장님, 무슨 일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아이가 나에게 차를 가져다 주었어. 그리고 그 후에 의식을 잃었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양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거예요. 지훈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여 년 동안 친아들처럼 키워온 지훈 부회장의 배신은 회장님께 큰 상처를 남겼을 거예요. 한서구가 추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을 때 음모의 전모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윤지훈 부회장이 1년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장님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후 본인이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던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인가요? 그건 아마도 한서구가 망설였습니다. 다른 후계자의 존재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저와 관련된 일일까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저는 그저 가정부일 뿐인데요. 회장님께서 점점 기력을 회복하시면서 더 많은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지훈 부회장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커져갔어요. 민희야,
이제 우리가 반격할 때야. 그들이 무엇을 계획했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도피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면서 저희는 더욱 은밀한 장소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한서구 탐정이 소개해준 시골 마을의 작은 펜션에서 회장님은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가고 계셨어요. 그곳에서 저는 오랜 친구인 이선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선우는 대학 시절 같은 과 선배였는데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던 사이였어요. 우연히 그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가 저를 알아본 거였죠. 미니야,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어떻게 된 일이야? 선우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진짜 친구 앞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사실은 이런 일이었어. 저는 선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의 감금 사실, 내부 음모, 그리고 저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선우는 놀라면서도 제 말을 끝까지 믿어주었습니다. 힘들었겠다.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선우의 따뜻한 위로에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펜션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나눈 대화들, 함께 걸었던 산책길, 조용히 나누었던 차 한 잔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우와 저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특별한 감정이 생겨났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보낸 시간들이 저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미니야,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보지 않을까? 선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축하합니다. 임신이십니다. 의사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새 생명이 제게 찾아온 거였어요. 선우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기쁨과 걱정이 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니야, 우리 아이야. 정말 축복이야. 하지만 지금 상황이 괜찮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아이는 우리에게 온 선물이에요. 그 무렵 한서구 탐정이 중대한 발견을 했다며 급히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미니 씨, 회장님의 과거 출산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서구가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7년 전 윤정희 회장님께서 딸을 출산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행방이 묘연해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미니 씨의 출생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한서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장도윤이라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 성함이 장도윤이신가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정확히 장도윤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 역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제가 회장님의 친딸이라는 건가요? 확실히 하기 위해 DNA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며칠 후 나온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와 회장님 사이의 혈연 관계가 99.9%의 확률로 확인된 거였어요. 그 결과를 회장님께 보여드렸을 때 회장님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정적이었습니다. 그 아이, 너였구나. 난 널 평생 찾고 있었어. 회장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도윤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소중한 딸. 내가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그때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서 회장님께서는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당시 가문의 반대로 장도윤과 헤어져야 했고 출산 후 아이를 친정 어머니께 맡겼는데 그 후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께서 너를 다른 가정에 입양 보냈다고 하셨는데 그게 장도윤의 가족이었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평생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장도윤이 실제로는 친아버지가 맞았고 윤정희 회장님이 제 친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럼 저는 하진그룹이 그렇다. 너는 내 친딸이고 진정한 후계자야. 그 순간 윤지훈 부회장이 왜 그토록 급하게 음모를 꾸몄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서구 탐정의 추가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지훈 부회장이 1년 전부터 제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미니 씨, 이 자료를 보세요. 한서구가 건넨 서류에는 사설 탐정 업체와 윤지훈 부회장 사이의 거래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지훈 부회장이 전문 탐정을 고용해서 회장님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특히 장도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쳤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1년이나 전부터 저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한서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지훈 부회장이 미니 씨가 하진가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오히려 회장님 곁에 두면서 기회를 노렸던 거죠. 무슨 기회요? 후계 경쟁에서 밀릴 것을 대비해서 미리 제거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였죠. 회장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시고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미니를 해치려 했다니. 회장님, 진정하세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저희가 반격할 차례입니다. 한서구는 윤지훈 부회장과 공범들의 범행 계획을 더욱 자세히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치밀하고 잔혹한 쿠데타의 전모가 드러났어요. 먼저 오상훈 경호팀장의 역할부터 보겠습니다. 한서구가 새로운 자료를 펼쳤어요. 이 사람이 한 달 전부터 회장님의 일정을 조작하고 외부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을 잃으신 후에는 완전히 격리시켰고요. 그럼 유진우 주치의는 어떤 일을 했나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죠. 회장님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드는 약물 투여, 그리고 가짜 진단서 작성까지 담당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면서 한서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유진우는 회장님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는 거짓 진단서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언론에 발표할 용도였죠.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완벽한 범죄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윤지훈 부회장의 최종 목표는 한서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회장님을 영구적으로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후 본인이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니 씨는 그 과정에서 제거할 예정이었고요. 저도 모르게 손이 배를 감쌌습니다.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에 처할 뻔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미니 씨가 회장님을 구출하면서 계획이 틀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지훈 부회장이 더욱 초조해하고 있을 겁니다. 며칠 후 저희는 윤지훈 부회장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외 도피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량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어요. 한서구의 보고에 회장님께서 주먹을 불끈 쥐셨어요. 그 아이가 끝까지 도망치려 하는구나. 이제 저희가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지훈 부회장이 도망가기 전에 모든 증거를 공개해야 해요. 저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뱃속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해야 했습니다. 한서구님,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직접 나서겠습니다. 미니야, 위험해. 회장님께서 걱정하셨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저는 윤정희 회장님의 친딸이고 하진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예요. 그리고 윤지훈과 그 공범들이 저지른 범죄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선우도 제 곁에서 든든하게 지지해 주었어요. 미니야, 내가 함께 할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날 밤 저희는 내일 있을 기자회견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회장님께서는 공식 성명서를 작성하셨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거야, 미니야. 회장님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때야. 기자회견 당일 아침, 제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회장님께서는 평소보다 더욱 단정하게 옷차림을 하시고 당당한 모습으로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한 달여 만에 보는 회장님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미니야, 준비됐니? 네, 회장님. 이제 모든 걸 말할 때입니다. 한서구 탐정이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저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진그룹 회장 납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께서 단상에 오르시자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나신 회장님을 보고 기자들도 술렁였어요. 안녕하십니까? 하진그룹 회장 윤정희입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위엄 있고 당당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차근차근 사건의 전모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윤지훈 부회장과 공범들의 음모, 약물을 이용한 감금, 그리고 제가 회장님을 구출한 경위까지 모든 것을 공개하셨습니다. 장민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를 구해준 은인이죠.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더욱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저를 바라보셨어요. 장민희는 저의 친딸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 터져나오는 플래시와 질문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27년 전 제가 장도윤과의 사이에서 낳은 소중한 딸이 바로 장민희입니다. DNA 검사 결과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검사 결과지를 들어보이시자 기자들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따라서 장민희는 하진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이며 윤지훈은 이를 알고도 저와 민희를 해치려 했습니다. 이제 제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단상에 올라가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뱃속 아이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어요. 안녕하십니까? 장민희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15년간 하진가에서 가정부로 일하며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회장님께서 위험에 처하신 것을 알고 구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자들이 집중해서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 제가 회장님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윤지훈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를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서구 탐정이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약물 구입 기록, 거짓 진단서, 자금 이동 내역, 그리고
음성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폭로되었어요. 그 순간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윤지훈 부회장이 경찰에 둘러싸인 채 나타난 거였어요. 거짓말이야. 모든 게 조작이라고. 지훈 부회장이 소리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거든요.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제 친딸 장민희입니다. 하진그룹의 다음 주인은 그녀입니다. 회장님의 선언에 기자회견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민희야, 이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구나. 회장님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27년 동안 그리워하셨던 모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온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하진그룹 후계자의 등장, 윤지훈 부회장의 쿠데타 음모, 그리고 가정부에서 재벌가, 상속녀로 신분이 바뀐 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화제가 되었어요. 선우가 제 곁으로 다가와 꽉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어, 민희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밤 뉴스에서는 윤지훈 부회장과 공범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오상훈 경호팀장과 유진우 주치의도 함께 구속되었어요. 정의가 승리했구나. 회장님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 만에 윤지훈 부회장과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저희가 제공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법정에서 윤지훈 부회장을 다시 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15년 동안 회장님의 아들로 알고 지냈던 그가 이제는 범죄자의 모습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피고인 윤지훈은 약물을 상해하고 감금한 혐의, 그리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기소장 낭독이 시작되자 법정안이 숙연해졌어요. 피고인은 1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며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윤지훈 부회장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오상훈 경호팀장과 유진우 주치의는 이미 모든 것을 자백한 상태였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회장님께서는 깊은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10여 년간 친아들처럼 키운 지훈 부회장의 배신은 회장님께 큰 상처를 남겼을 거예요. 민희야, 내가 그 아이를 잘못 키웠나 봐. 회장님께서 자책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회장님, 그건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지훈 부회장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죠. 한 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언론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피고인 윤지훈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오상훈 경호팀장은 징역 7년, 유진우 주치의는 징역 5년을 받았어요. 피고인들의 범행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특히 주범인 윤지훈은 양육의 은혜를 배신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사의 판결 이유 설명을 들으며 비로소 이 긴 악몽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 회장님께서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민희야, 이제 내가 물러날 때가 됐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이제 젊은 세대가 이끌어 나갈 차례야. 회장님께서는 하진그룹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퇴임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식 후계자로 지명하셨어요. 장민희를 하진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이사회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제가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가정부에서 재벌가 상속녀가 된 지 불과 2달 만의 일이었어요. 첫 출근하는 날 하진그룹 본사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정문을 통해 들어갔어요. 새로운 하진그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간단히 답하고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책상 위에 회장님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니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버지로서는 가장 큰 자랑이다. 하지만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내가 앞으로 만들어갈 하진그룹이 기대된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27년 만에 찾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가 회장이 된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아버지 장도윤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도윤 재단을 통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재단 설립 발표회에서 제가 한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했어요. 저 역시 27년간 가족을 그리워했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저택을 정리하시고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미니야, 이제 너만의 길을 걸어가렴. 어머니로서 항상 응원할게. 이별하는 순간이었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고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기쁨이 더 컸거든요. 선우와의 결혼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온 상태였지만 저희는 조촐하게 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미니야, 정말 꿈만 같아.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다니. 선우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저 역시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진그룹도 새로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투명 경영과 사회 공헌을 핵심 가치로 삼고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힘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하진그룹이 시작되는군요. 임직원들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결혼식 당일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작은 교회에서 저와 선우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보다는 진심이 담긴 소박한 결혼식이 저희에게는 더 의미 있었어요. 미니야, 지금까지 힘든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 주어서 고마워. 앞으로도 평생 함께 하자. 선우의 진심 어린 서약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우 씨도 고마워요. 가장 힘들 때 제 곁에 있어 주셔서. 회장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셨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딸의 결혼식을 직접 보신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미니야,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구나.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결혼식 후 신혼여행 대신 저희는 조용한 곳에서 아이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임신 9개월째였던 저는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우리 아기가 어떤 모습일까? 선우가 제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분명 아빠 닮아서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될 거예요. 한 달 후 드디어 출산의 순간이 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는 너무 아팠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졌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의사가 건넨 작은 생명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품에 안긴 작은 딸은 마치 천사 같았어요. 미라야, 안녕. 엄마야. 저희는 아이의 이름을 미라라고 지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이라는 뜻이었어요. 회장님께서 손녀를 보러 오셨을 때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구나. 우리 미라가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회장님께서 미라를 조심스럽게 안으시며 속삭이셨어요. 너는 우리 모두를 다시 이어준 아이란다.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진짜 가족을 되찾았어. 그 순간 저는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미라가 태어난 지 석 달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하진그룹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선우와 회장님의 도움으로 잘 해나갈 수 있었어요. 장도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으로 소외계층 아동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단 출범식에서 발표한 이 사업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정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과 헤어진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목표였어요. 회장님, 이 사업을 통해 정말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재단 담당자의 보고를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하진그룹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투명 경영과 윤리 경영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기업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대외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경영진 회의에서 나온 보고들을 들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어느 저녁 집에서 미라를 재우고 있는데 회장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미니야,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회장님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엄마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니? 회장님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27년간의 그리움이 모두 녹아들었어요. 미라가 돌을 맞는 날, 저희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회장님, 선우, 하영, 그리고 한서구 탐정까지 모두 참석해서 미라의 첫 생일을 축하해 주었어요. 미라야, 첫 생일 축하해.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렴. 미라는 아직 말을 하지 못했지만 환하게 웃으며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선우와 함께 미라를 재우면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가정부였는데, 미니야, 그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과 행동이 모든 걸 증명한 거지. 선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피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였어요. 하진그룹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 사회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복지까지 모든 면에서 달라졌어요. 하진그룹이 이제 진짜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네요. 언론의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선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미라야, 엄마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이야. 권력은 나누어 가질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기억하렴. 피는 감춰질 수 있어도 진실은 끝내 스스로를 증명한다는 것을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라와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말이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뉴욕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여성 금융인 한서린이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아들 이준의 상견례를 위해 28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서린. 하지만 서울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마주한 예비 사도는 다름 아닌 학창 시절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정미현이었습니다. 미국 가서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했나? 아님 청소부? 정미연은 여전히 서린을 무시하며 온갖 모욕을 퍼부었죠. 심지어 아들 이준의 학력까지 의심하며 도피 유학 아니냐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 순간 서린이 조용히 핸드백에서 꺼낸 한 장의 명함. 한서린, 시티은행 글로벌 총괄이사. 그리고 아시아 여성 최초입니다. 정미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준 역시 완벽한 영어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죠. 프린스턴 대학교 수석 졸업,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 부사장입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완벽한 증명 서류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토록 오만했던 정미연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놀라운 반전 이후 두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진짜 복수란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닌 과거의 상처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깊은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뉴욕 맨해튼 57층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서린은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아들 이준의 전화를 받고 있었죠. 전설적인 여성 금융인이라 불리는 서린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평범한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결혼하기로 했어요. 상견례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이준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서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엄습해 왔거든요. 한국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하시네요. 유림이 부모님이 전통을 중시하신다고. 한국. 그 단어만 들어도 서린의 가슴은 답답해졌습니다. 26년 전 홀로 미국 땅을 밟았을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죠. 학창시절 견디기 힘들었던 괴롭힘,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 특히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알겠다, 엄마가 한국에 갈게. 서린은 담담하게 답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수많은 거래를 성사시키고 아시아 여성 최초로 시티은행 글로벌 총괄 이사 자리에 오른 그녀였지만 과거의 상처만큼은 여전히 생생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서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는 뉴욕의 마천루들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성공한 지금도 가끔씩 그 시절이 악몽처럼 찾아옵니다. 교실 한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던 모습, 복도에서 수군거리던 아이들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철저히 무시하던 그 눈빛들. 하지만 서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약한 10대 소녀가 아니라 세계 금융계를 주름잡는 여성이 되었거든요. 과거에 얽매여 아들의 중요한 순간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이제는 다른 사람이니까. 서린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비행기표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곳의 인간관계 문화 속으로 다시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며칠 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서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국의 공기는 여전히 낯설면서도 친숙했어요. 이준이 마중 나와 있었죠.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괜찮다. 오랜만에 한국 온 김에 옛 추억도 되새겨보고. 서리는 밝게 웃으며 답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내일이면 상견례가 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아들 앞에서만큼은 당당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 앞에 서린과 이준이 도착했습니다.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건물은 품격 있어 보였지만 서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녀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유리미는 정말 좋은 아이거든요. 이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서리는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예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정유림 씨 부모님 성함이 뭐라고 했지? 아버님은 정상우 씨, 어머님은 정미연 씨예요. 정미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 정미현일까? 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그 아이. 하지만 흔한 이름이니까 다른 사람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한정식 집 안으로 들어서자 조용하고 우아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예약된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이미 상대방 가족이 와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성과 우아한 한복을 입은 여성, 그리고 예쁜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린의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서린은 그 얼굴을 단번에 알아봤거든요. 28년이 흘렀지만 그 차갑고 오만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정미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정상우입니다. 정상우가 먼저 인사를 건넸고 서리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미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둘 다 서로를 알아봤어요. 정미현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세상 참 좁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 한설이 나냐? 그 순간 서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버린 거였죠. 오랜만이네, 미연아. 서린은 최대한 담담하게 답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몰랐어요. 어머니들이 아시는 사이세요? 유림이 궁금해하며 물었지만 정미연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야. 그런데 서린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을 줄은 몰랐네? 미국에서 뭐하고 지내? 정미연의 말투에는 겉으로는 반가움이 담겨 있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상대를 깔보는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서린은 그 미묘한 톤을 놓치지 않았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정미연은 은근히 서린을 탐색하기 시작했거든요.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마치 품평이라도 하듯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이 아버지는 어디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좌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어요. 일찍 돌아가셨어. 아, 그래서 혼자 키웠구나. 힘들었겠어? 정미연의 말에는 동정이 아닌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린은 그걸 느꼈지만 참았어요. 아들의 중요한 자리를 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정미연의 시선이 서린을 훑어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린은 마치 다시 10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린아, 미국에서 정확히 뭐해? 이준 씨가 말은 안 해주더라고.
정미현이 교묘하게 서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신문하듯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금융 쪽 일을 하고 있어. 서린이 간단히 답하자 정미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은행 직원이구나. 그것도 좋은 직업이지, 안정적이고. 은행 직원이라는 말에 담긴 은근한 무시를 서린은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미연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준 씨 정말 프린스턴 나왔어요? 요즘 학력 위조하는 경우도 많다던데. 이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학력을 의심받는다는 것도 모욕적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더욱 화가 났거든요. 검증해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증명서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정미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요즘 도피 유학이라고 하잖아. 한국에서 적응 못해서 떠나는 경우도 많고 어머니가 혼자 키우셨으니까 더욱 힘들었을 텐데 교육은 제대로 시키셨을까 싶어서. 순간 좌석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상우도 아내의 말이 지나치다는 걸 느끼고 살짝 찌푸렸지만 정미연은 계속했어요. 그리고 설이나 옷 스타일이 좀 미국식이네. 한국 어른들이 보시기엔 어떨까 싶은데 너무 화려하지 않나? 서린이 입고 온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전혀 화려하지 않은 옷이었는데도 트집을 잡는 거였죠. 그리고 이준 씨도 골드만삭스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정말 본사예요? 아시아 지점이나 작은 사무소는 아니고? 이제 정미연의 공격은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서린의 외모부터 시작해서 이준의 학력, 직장까지 모든 것을 의심하고 깎아내리려 하고 있었어요. 서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모욕당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아들까지 무시당하는 건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폭발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준의 얼굴은 점점 차가워져 갔어요. 어머니가 참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유림도 자신의 어머니가 지나치다는 걸 느끼고 불편해했지만 감히 말릴 수는 없었어요.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림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미연은 딸을 한번 쏘아보고는 다시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유림아. 이런 건 미리 확인해야 하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면 늦어. 정미연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서린 모자를 사기꾼 취급하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그때 이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그 순간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발음과 논리적인 구조의 문장들이 쏟아져 나왔죠. 정미연의 얼굴이 순간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된 거였어요. 이준의 유창한 영어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완벽한 발음과 논리적인 문장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자신감이 모든 사람을 압도했어요. 정미연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영어를 못 알아듣겠네요. 한국말로 해주시겠어요? 정미연이 비꼬듯 말하자 이준은 차분하게 한국어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수석 졸업,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 부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은 정장 안주머니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 증명서, 골드만삭스 직원증, 그리고 최근 받은 승진 통지서까지 모든 증명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의심하실까 봐 미리 준비해왔습니다. 이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정미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정상우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정말 대단하시네요. 골드만삭스 부사장이라니. 하지만 정미연은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설마 그 초라했던 박서연의 아들이 이런 성공을 거뒀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류에 얼마든지. 요즘 위조 기술이 좋잖아요. 그 순간 좌석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지나친 모욕이었거든요. 유림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정상우도 아내를 말리려 했어요. 여보, 그만해요. 너무 심하잖아요. 하지만 정미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설인을 향해 화살을 돌렸어요. 그래. 아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치자. 그럼 엄마인 너는 뭐야? 미국 가서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했나? 아님 청소부? 순간 설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계였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설인은 조용히 핸드백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한설인, 시티은행 글로벌 총괄이사. 명함을 본 순간 정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티은행이라면 누구나 아는 세계적인 은행이고 글로벌 총괄 이사라는 직책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여성 최초야. 설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야 그녀가 왜 그토록 침착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우가 명함을 들여다보며 경악했습니다. 이런 정말 놀랍습니다. 시티은행 글로벌 총괄 이사라니. 하지만 정미연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반전이었거든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한설인이 이런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짜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확인해봐. 설인은 차분하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시티은행 공식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임원 소개 페이지에서 자신의 프로필을 보여줬어요. 사진과 함께 상세한 경력이 나와 있었습니다. 완벽한 역전극이었어요. 정미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정미연은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티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떠 있는 설인의 프로필을 아무리 봐도 현실 같지 않았어요. 그토록 무시하던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미연은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 운이 좋았나 보네. 미국이니까 가능했겠지. 한국에서는 절대 그런 자리 못 갔을 거야. 설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미 충분히 증명했는데도 계속 폄하하려는 정미연의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연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긴 뭐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지. 학창시절부터 별 볼 일 없었던 애가 갑자기 잘났다고 으스대는 꼴이 보기 좋지 않다고. 정미연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설인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려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유림이가 이런 집안과 결혼하는 게 맞나 싶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는 외국에서 떠돌아다니고. 그 순간 이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모독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충분합니다. 더 이상 듣지 않겠어요. 이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유림이 당황하며 이준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유림 씨,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이준 씨, 잠깐만. 엄마가 너무 흥분하신 거예요. 사과할게요. 유림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설인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미연아, 오늘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는 변하지 않았네. 설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변했어. 더 이상 너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아. 정미연이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자신이 원하던 방향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잠깐, 설인아. 아니, 설인 씨. 우리가 너무 흥분했나 봐. 다시 얘기해보자. 하지만 설이는 이미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충분히 봤어. 이런 분과는 사돈 관계를 맺을 수 없어. 이준 씨, 제발. 유림이 생각해서라도. 정미현이 이준에게 애원했지만 이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를 무시하는 사람과 가족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은 취소하겠어요. 그 순간 정미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딸의 결혼을 망쳐버린 거였어요. 안 돼!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무릎 꿇을게! 정미연이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 하자 정상우가 급히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설인과 이준은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유림의 흐느끼는 소리와 정미연의 후에 섞인 외침이 들렸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이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설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비록 상처받은 마음이었지만 자신을 지켜준 아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괜찮다. 오히려 후련해. 그날 밤 호텔방에서 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아물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호텔방에서의 첫 밤은 조용했습니다. 설이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보고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어머니 옆에 다가와 앉았어요. 어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 유림이와의 결혼을 포기한 것 말이에요. 설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유림은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어머니와 평생 가족으로 지내야 한다는 건 다른 문제였죠. 이준아,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가족끼리 하는 거거든. 저런 사람과 평생 가족으로 지낸다는 건 너도 나도 그리고 유림이도 불행해질 거야.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오늘 정미연의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설이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까지 포기한 아들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고마워, 이준아. 엄마를 지켜줘서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한편 한정식 집에 남겨진 정미연의 가족은 완전히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유림은 계속 울고 있었고 정상우는 화가 나서 아내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만족해? 딸 결혼 다 망쳐놓고. 정상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의 그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여보, 나도 몰랐어. 설마 저런 대단한 사람일 줄이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대단하든 아니든. 손님을 그따위로 대하는 게 어디 있어?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굴다니. 정미현도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유림은 휴대폰으로 계속 이준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이준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이준 오빠가 연락도 안 받아요. 유림아, 엄마가 잘못했다. 어떻게든 사과할게. 하지만 정미연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설인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자신이 무시하던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굴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이튿날 설인과 이주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설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준아, 새로운 시작이야.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네, 어머니. 이번 일로 더 확실해졌어요. 저는 어머니 같은 강한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요. 설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이준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한편 서울에 남은 정미연의 가정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상우는 아내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유림은 우울증에 빠져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정미연은 혼자 집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잔인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거였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정미연의 눈에서 뒤늦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딸의 행복도 가정의 평화도 모두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린 거였거든요. 3년이 흘렀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의 늦은 오후 따스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설이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그녀의 얼굴에는 여유로움이 흘러넘쳤어요. 어머니, 기다리셨죠? 이준이 젊은 여성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준의 새로운 약혼 여인 에밀리였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에밀리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항상 이준이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에밀리의 한국말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이는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편해졌어요. 고마워요, 에밀리. 우리 이준이 잘 부탁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준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잘 키우셨어요.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준과 에밀리의 결혼식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에밀리 부모님은 어떠세요? 설인이 물었을 때 에밀리는 밝게 웃었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어머님 만나 뵙는 걸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특히 어머님의 성공담을 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설이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준아,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에밀리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이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느꼈어요. 그 힘든 시간들이 결국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준 거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는 정미연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아파트를 떠나 시골 한옥에서 조용한 삶을 살기 시작한 지 2년이 흘렀어요. 정상우와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정상우는 아내를 완전히 믿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유림도 깊은 상처를 받아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어요. 정미연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정미연은 매일 밤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책했어요.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정미연은 용기를 내어 유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유림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너의 행복을 내 손으로 망쳐버렸구나. 엄마는 정말 바보였어.
너무 오만했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지. 지금 생각해보니 서린이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 나만 못나서 그걸 몰랐던 거야. 하지만 유림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미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편지를 썼어요. 언젠가는 딸이 자신을 용서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뉴욕에서 서린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또 다른 승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시티은행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고 책임자가 되었어요. 축하해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준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했습니다. 에밀리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건 너희 두 사람이야. 서리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성공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거든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물었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정미연은 작은 텃밭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갓 뽑은 무가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멀리 떠나 있었어요. 4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구나. 정미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크나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상견례를 망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모독했던 거였습니다. 텃밭 한 구석에는 작은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정미연은 그곳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서린아, 정말 미안했다.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왜 그걸 인정하지 못했을까?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미연은 지난 4년간 정말 많은 것들을 잃었어요. 남편, 딸, 그리고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모든 사회적 지위까지.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얻기도 했습니다. 바로 진정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질투 때문이었나?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이었나? 정미연은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봤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시작된 우월감, 다른 사람을 깔보는 습관, 그리고 자신만이 특별하다는 착각. 모든 것이 독이 되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해쳤던 거였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유림의 편지를 발견했을 때 정미연의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3년 만에 받는 딸의 소식이었거든요. 엄마, 저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엄마가 미워서가 아니라 아직은 만날 준비가 안 되어서 혼자 하려고 해요. 언젠가는 엄마도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편지를 읽는 내내 정미연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딸이 여전히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용서해 줄 거라는 희망을 주었다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그날 밤 정미연은 오랫동안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림아,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엄마는 너희의 행복만을 빌어줄게. 그리고 기다릴게. 언제까지라도. 뉴욕에서는 이준과 에밀리의 결혼식이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서리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에밀리의 부모님이 서린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이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딸을 맡게 되어서. 피로연이 끝나고 서리는 혼자 호텔 발코니에 나가 야경을 바라봤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진짜 복수란 이런 거구나. 서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한편 시골 마을의 정미연은 텃밭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어요. 마치 기도하듯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설이나 정말 미안했어. 내가 용서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평생 반성하며 살겠어. 그리고 내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빌어. 그 말은 바람에 흩날려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지만 그녀의 진심만큼은 우주 어딘가에 남을 거라고 믿었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뉴욕에서는 새로운 가족이 행복한 출발을 하고 있었고 시골 마을에서는 한 사람이 진정한 참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치유되었고 진실은 밝혀졌으며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잊지 않는다.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